괜찮으세요? 직원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53살 오재길은 다림질 판 위로 쓰러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다리미를 놓쳤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잡아온 다리미였습니다. 오른손에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 와이셔츠 위로 얼굴이 쏠렸습니다. 풀먹인 하얀 천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세탁소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25년을 버텨온 사람이 쓰러지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6도 쉼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지독한 이질감이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뜨거운 다리미를 쥐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느껴져야 할 묵직한 열기 대신 차갑고 미끈한 감각만이 감돌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다리미를 다시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팔인데 마치 잘려나간 통나무를 옆에 놓아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지독한 무력감 앞에 등줄기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혀는 입안에서 제멋대로 꼬여 눅눅한 손뭉치처럼 굴러다녔습니다. 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꺽꺽대는 비명조차 되지 못한 채 바람 새는 소리로 흩어졌습니다. 내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공포는 세탁소 바닥으로 고꾸라지던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저를 덮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침대로 다가왔고 50 중반쯤 된 남자였습니다. 재길 씨 의식 돌아오셨네요. 제 말 잘 들리세요? 말을 하려 했습니다. 목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 감각이 떨어진 것과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묘하게 울렸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의사가 나가고 오른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24 아들이 눈두덩이 부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울과학기술대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수업 중에 급히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눈 떴어요? 성민이 벌떡 일어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성민이 그런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4년을 키운 아들 손이 이렇게 크고 단단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는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성민이 잠깐 눈을 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문자 남겨놨는데 곧 올 거예요. 곧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벌써 와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쓰러진 게 오전 10시쯤이었으니 5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세탁소 직원이 119를 불렀고 은평구 병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성민은 학교에서 왔는데도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시가 됐고 5시가 됐으며 6시가 넘어갔습니다. 성민이 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불안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명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으며 입술에 색이 선명했습니다. 급히 달려온 사람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다녀오는 길 같았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괜찮아요? 명숙이 침대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차가웠습니다. 오래 바깥에 있던 사람 온도였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코를 찌른 건 향수였습니다. 낯설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명숙이가 25년째 써온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뒤섞인 짙고 묵직한 남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아픈 남편을 보러 온 아내의 몸에서 풍길 리 없는 타인의 흔적이 명숙의 옷깃마다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연 듣고 있었어요. 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뒀더니 못 봤네요. 명숙이 설명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매끄러운 말이었습니다. 준비한 답 같았고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반응치고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사람의 진심과 거짓은 구별이 됐습니다. 명숙은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게요. 집에 가서 필요한 것 챙겨올게요. 나가면서 제길 손을 한번 쥐었는데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민이 엄마 뒷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내렸습니다. 제길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왔고 명절에도 세탁소 문을 열었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다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25년 동안 명숙은 늘 집에 있었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으며 아이 학교 준비물이 챙겨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이 쓰러졌고 명숙은 11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낯선 향수는 어디서 묻어온 걸까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답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코끝에 남은 그 무겁고 낯선 향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생활이라는 건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를 온몸으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혈압을 쟀고 아침을 먹었으며 오전에 재활치료실로 갔습니다. 오후에 또 재활을 받았고 저녁을 먹었으며 밤 9시 반이면 소등이 됐습니다. 매일 같은 흐름이었고 달라지는 건 창밖 날씨뿐이었습니다. 재활은 하루 2차례였습니다. 담당 치료사가 제길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검지를 1cm 구부리는데 온몸에 땀이 났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치료사가 말했지만 어제도 1cm였고 오늘도 1cm였으며 뭐가 좋아진 건지 몰랐습니다.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언어 치료사가 와서 단어를 하나씩 따라 읽게 했고 뚜렷하게 발음이 안 됐으며 혀가 제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25년 동안 고객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매일 말해온 사람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처음 나흘은 매일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갔습니다. 사과를 깎아줬고 물을 따라줬으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명숙이 옆에 있으면 병실이 덜 허전했고 과일 깎는 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우리 괜찮은 거라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11시가 12시가 됐고 12시가 오후 1시가 됐으며
어떤 날은 2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청소하다 보니 늦었다고 했고 마트 갔다 오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으면 이해 안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핑계가 매일 바뀐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같은 말을 2번 쓰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유가 돌아가며 나왔습니다. 2주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명숙이 오후 3시에 왔고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으며 배에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깎기 시작했는데 칼질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졌는데 오늘은 서너 번 뚝뚝 끊겼습니다. 딴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손이었습니다. 요즘 뭔 생각 많이 해요? 제길이 물었습니다. 명숙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입만 웃었고 시선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성민이 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내일 올게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반쯤 깎인 배를 집어 입에 넣었지만 단맛이 안 느껴졌습니다. 배가 안 단 게 아니라 제길 입에서 아무 맛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명숙은 사흘에 한 번 왔습니다. 처음엔 매일이었고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이었으며 이젠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번은 수도 공사 기사가 온다고 했고 또 한 번은 중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변명만 돌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밤 11시쯤 명숙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8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끊고 다시 걸었지만 또 안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뒀습니다. 잠들었겠거니 싶었습니다. 명숙은 일찍 자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됐을 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연이 늦게 끝났어요. 전화 못 받네요. 내일 갈게요. 새벽 2시였습니다. 강연이 새벽 2시까지 한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요. 심장이 빨라졌지만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내를 추궁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매달리게 된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되기 싫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빛이 가늘게 들어왔고 복도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으며 이 병원에서 새벽까지 못 자는 사람이 제길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명숙이 제길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만나기 싫어서 안 오는 거였고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거였으며 새벽에 문자를 보낸 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한번 꺼내면 다시 넣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고 편의점 도시락을 2개 사왔으며 하나를 제길 앞에 놓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성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오세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묻는지 알았으니까요. 성민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가 이내 표정을 바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따라 웃었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먹었을 때 성민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다 펴다 하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나 이거 보여드리기까지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믿고 싶지 않아서 세탁소 뒷골목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명숙 SNS 계정이었습니다. 제 길은 SNS를 쓰지 않았고 명숙이 한다는 건 알았지만 뭘 올리는지 본 적이 없었으며 관심도 없었습니다. 성민이 화면을 내리다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식당 사진이었는데 파스타와 와인잔 2개가 놓인 테이블이었습니다. 사진 밑에 명숙이 글을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해시태그 소중한 사람과였습니다. 소중한 사람과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은편 테이블 끝으로 남자 손이 걸쳐 있었습니다. 손목에 두꺼운 시계를 차고 있었고 명숙 손은 아래쪽에서 와인잔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언제 올린 거야? 3주 전이요. 3주 전이면 제길이 입원한 지 열흘째였습니다. 그때 제길은 이 침대에서 왼손으로 겨우 죽을 마시고 있었고 같은 시간 명숙은 누군가와 식당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누군가 내리치는 것 같았고 숨이 차올랐으며 성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성민이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전시회 사진이 있었고 카페 사진이 있었으며 한강 산책로 사진도 있었고 차 안에서 찍힌 듯한 사진도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남자 팔이 살짝 걸쳐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가 엄마 계정이 추천에 떴다고 보여줬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성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도 며칠을 고민했을 겁니다. 아빠한테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마워, 보여줘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민이 눈시울을 붉혔지만 참았습니다. 성민을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들 어깨가 처진 뒷모습이 눈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비밀번호를 쳤습니다. 이달 사용 내역을 열었습니다. 마트, 주유소, 약국, 편의점 같은 일상적인 항목들이 나열됐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3월 15일 강남 라펠호텔 1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이었고 19만 원이면 객실 하루 요금이었으며 식당이나 카페 이용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3월 15일은 제길이 입원한 지 닷새째였습니다. 더 내렸습니다. 3월 22일 같은 호텔 20만 천 원이었고 3월 29일 또 같은 호텔 19만 8천 원이었으며 매주 토요일이었고 같은 장소였으며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른손이요. 왼손은 원래 잘 안 움직였지만 오른손마저 떨리니 화면이 흔들렸고 귀에서 웅소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뒀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왔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다리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25년 끝에 돌아온 게 이 호텔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엄마 SNS에 자주 댓글 다는 사람 있으면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냐? 전화기 너머로 성민이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뭘 알아봤는데? 엄마 다니는 문화센터 사진 강사예요. 현태라는 사람이고요. 엄마보다 6살 어려요. 6살 연하라는 말에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성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줄 수 있겠냐? 네,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이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고 2월 밤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으며 차가웠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다림질로 손이 굽고 허리가 굽도록 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 세월 끝에 남은 게 병원 침대와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아침 혈압을 재고 죽을 먹고 재활을 받고 저녁을 먹고 눈을 감는데 그 사이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성민이 뭘 확인하게 될까?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성민이 평소보다 일찍 왔고 점퍼가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으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24 아들 손이 떨리는 걸 보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마음 단단히 하세요. 성민이 병실 문을 닫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화면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강남 쪽 전시관 입구였고 명숙이 서 있었으며 평소 병원 올 때 입는 수수한 옷이 아니었고 진한 버건디색 코트에 머리를 한쪽으로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입술의 색도 선명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명숙보다 키가 한 뼘 컸고 짙은 회색 재킷에 청바지였으며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두 사람이 전시작품 앞에 나란히 서 있었고 명숙이 뭔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으며 남자도 명숙을 보며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길 앞에서 단 한 번도 짖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남자 손이 명숙의 어깨 위에 가볍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닌 동작이었고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으며 명숙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두 사람이 주차장을 걷는 모습이었고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명숙에게요. 제길 아내에게요. 다섯 번째 사진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차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기어 레버 위에서 두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오래 해온 동작처럼요. 됐다. 그만 보자. 제길이 말했습니다. 더 볼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문화센터 사진 강사 현태라는 사람이에요. 47이고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수업 때 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 모임 나간 게 2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강사였대요. 2년이라는 말에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우셔도 돼요.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울어. 괜찮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었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텅 빔이었습니다. 이틀 뒤 재활치료를 받으러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는데 저 멀리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와 구두 소리가 섞였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재킷의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며 웃고 있었고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치료사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제길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 표정이 굳었고 남자에게 뭔가를 말했으며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복도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명숙이 휠체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 재활 받으러 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누구랑 왔습니까? 제길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 문화센터 강사님이요.
이 근처 볼 일 있다길래 잠깐 같이 왔어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치료 끝나고 병실로 돌아와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퇴원한다. 태워줄 수 있겠냐? 성민이 30분 만에 왔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침대에 더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살던 은평구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소파가 보였고 식탁이 보였으며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 같았습니다. 명숙이 주방에 있었고 칼질 소리가 들렸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왔어요? 왜 갑자기 퇴원해요? 명숙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제 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카드 내역 확인했습니다. 명숙 손이 멈췄습니다. 강남 라페로텔이 3번이던데 그게 뭡니까? 명숙이 고개를 내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병원 복도에서도 봤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혼해요. 명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 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당신은 25년 동안 세탁소만 봤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나는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죠. 왜 남자를 만듭니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당신은 안 변하니까. 성민이 아빠하고 말리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허리 굽어가며 번 돈을 호텔에다 쓴 겁니까? 재산 분할 비율은 당신 뜻대로 해줄 테니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이혼해요. 명숙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그 남자와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당장 돈이 급한 사정이 있는 건지. 그녀는 25년 세월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서둘러 도장을 찍자고 재촉했습니다. 좋습니다. 이혼합시다. 그날 밤 저는 무너진 가슴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명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게요. 재산분할 협의 시작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문자치고는 너무 짧고 차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재활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정규 시간 외에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돼요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명숙 생각, 현태 생각, 호텔 영수증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머릿속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른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도 들었습니다. 국그릇을 잡았습니다. 쏟았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었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또 집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길을 새벽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새벽마다 혼자 걷는 환자가 제 길뿐이었으니까요. 담당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요즘 의욕이 대단하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오른손으로 물컵을 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복도 끝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느렸지만 혼자 힘으로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뿌듯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4월 말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4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활은 계속 받으셔야 해요. 혈압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 무리하시면 재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민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고시원 알아봤어. 세탁소 근처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있는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었습니다. 도장만 안 찍었을 뿐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은평구 세탁소 골목 안쪽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 45만 원에 보증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공용 화장실이었고 창문으로 맞은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햇볕은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성민이 이불을 펴주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올게요. 밥 해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성민은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왔습니다. 설렁탕을 사왔고 뚝배기째 데워서 밥을 말아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24짜리가 53 아버지 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외도 증거 있으십니까? 성민이 찍은 사진 5장과 카드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낮출 수 있어요. 진행해 주십시오. 5월 첫째 주에 세탁소로 복귀했습니다. 45일 만에 돌아온 세탁소였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조제대 안이 다림질 판 앞에 섰습니다. 고객 와이셔츠를 집었습니다.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잡아온 다리미였는데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였습니다. 단골 고객이 찾으러 온 정장 바지에 다리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한 곳에 오래된 겁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사장님 이 바지요. 제 길은 그 자국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실수였습니다. 고객 옷에 흠 하나 낸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국을 냈습니다. 오른손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도 명숙 생각이 스쳤고 현태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으며 그게 손끝으로 이어진 겁니다. 당일 퇴근하고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다림질에서 오늘 처음으로 자국을 냈습니다. 세탁소 규모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로 큰 물량을 감당했다가 고객 옷을 또 망치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당분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직원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건강 때문이에요? 개인 사정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명이던 직원을 2명만 남겼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퇴직금을 법정 기준보다 더 줬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고 세탁소가 한산해졌습니다. 예전엔 북적였는데 이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됐고 고객 옷만 망치지 않으면 됐으며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됐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명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꺼졌고 머리도 짧게 자른 상태였으며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먼저 돌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2대8로 합의하신다고요? 네. 둘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위자료 없음, 양육권 해당 없음이고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재길 세 글자를 썼습니다. 획이 삐뚤어졌지만 썼습니다. 명숙도 서명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혼 확정입니다. 끝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서울은 벌써 차가웠습니다. 명숙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길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이혼 신고서 사본을 꺼내봤습니다. 제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명숙 이름 옆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남남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고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으며 그저 허전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혼 확정됐어. 알아요.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냐? 저도 괜찮아요. 어차피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힘들었을 겁니다. 미안하다, 성민아. 아빠 잘못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었고 다림질을 했으며 고시원 천장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성민이 주말마다 와서 설렁탕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2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고시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민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명숙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왔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얘기해요. 들어오라는 말은 안 하고 싶었지만 복도에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고시원을 둘러보다 바닥에 시선을 뒀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네. 많이 좁네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명숙이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졌고 손톱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병원 올 때마다 단정했던 명숙이 아니었습니다. 현태요.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태가 사기꾼이었어요. 제 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사진 스튜디오 투자하면 2년 안에 2배 된다고 했어요. 8천만 원을 보냈어요.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길이 세탁소로 25년을 모은 돈 중에서 명숙이 가져간 그 돈이었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가 2명 더 있었어요. 전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얘기를 했대요. 지금 현태는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졌고 스튜디오도 비었어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 길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왔습니까?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제가 못 살아요. 이렇게 혼자는 못 살겠어요. 다시 밥 해줄게요. 다시 시작해요. 명숙이 제 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천천히 뺐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25년이잖아요. 한 번만요. 한 번 금이 간 그릇은 붙여도 금이 보입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현태가 생각날 거고 호텔 영수증이 생각날 거고 그렇게 사는 건 2사람 다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이미 끝났어요. 법원에서 도장 찍었잖아요. 명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요. 제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할 얘기 없습니다.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안 합니다. 명숙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우는 소리가 잠깐 들리다 멀어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고시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2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이 좁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혼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도 새벽 6시 세탁소 셔터를 올립니다. 25년째 매일같이 해온 일인데 요즘은 이 쇳덩이 문이 왜 이리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미를 잡으면 아직도 오른손 끝이 남의 살처럼 서먹합니다. 한번 삐끗하면 손님 귀한 옷을 망칠까봐 예전 같으면 한 번에 끝냈을 주름을 2번, 3번 공들여 살핍니다. 느릿느릿 가동되는 내 몸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뜨거운 김을 내뿜는 다리미를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게 참 기적 같습니다. 가끔 손님이 뜸한 오후면 멍하니 고시원 천장을 떠올립니다. 거기 누워 있으면 명숙이 얼굴도 보이고 그놈의 호텔 영수증도 떠오르고 아장아장 걷던 성민이 모습도 스쳐 지나갑니다. 25년 세월이 다리미 스팀처럼 한순간에 흩어져 버린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기도 합니다. 혼자가 외롭지 않냐고요? 네, 솔직히 문 닫고 들어가는 고시원 방 안이 너무 고요해서 가끔은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성민이가 봉투를 들고 나타나거든요. 아빠,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그 녀석이 말아주는 설렁탕 한 그릇에 밥을 푹푹 말아먹고 나면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훌륭한 재활치료도 대단한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아들의 체온,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의 구겨진 옷을 빳빳하게 펴줘야 한다는 그 작은 책임감뿐이었습니다. 인생도 다림질과 참 닮았습니다. 한번 깊게 잡힌 주름은 쉽게 펴지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다독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매끈해지는 법이니까요. 제 인생의 주름도 이제 조금씩 펴지고 있는 거겠죠? 5, 6도 쉼터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의 어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